권미란의 인사이드 아웃, 오늘 ETF 할 결심입니다. 한국투자신탁운용의 강재웅 부장입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한 주 만에 또 뵙습니다. 네. 한 주 동안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6월에 FOMC 무사 통과했다는 그런 안도감들 한 주 동안 좀 나왔었죠? 네, 맞습니다. 일단은 지난주 FOMC가 시장의 기대만큼 동결로 어느 정도 발표가 돼서 시장은 지난주까지는 좀 상승 흐름을 좀 이어갔고요. 다만 이제 FOMC 끝나고 발표된 이제 기자회견에서는 좀 두 차례 뭐 인상이 있을 수 있다. 뭐 점도표도 네. 상향 조정됐고 해서 이제 시장에서 흔히 이제 매파적 동결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동결을 했지만 여전히 그 스탠스는 매파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번 주에는 이제 미국 증시 조금 조정을 좀 받는 모습이고 또 어젯밤에도 조금은 하락을 했는데요. 특히나 이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간밤에 한 이제 기자회견에서 뭐 아직 2%의 물가까지는 좀 갈 길이 멀다. 네. 그래서 추가적인 긴축 필요할 수 있다. 두 차례 정도 필요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까지 시장을 견인해왔던 이제 빅테크들 네. 위주로 이제 간밤에 또 테슬라, 엔비디아 위주로 또 하락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이제 그 긴축에 대한 또 부담, 하지만 또 금리 고점에 대한 기대, 이런 간극이 좀 시장에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조금 시장은 이제 밸류에이션 부담을 좀 느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6월 말이 다가오죠. 6월 말은 이제 반기 말, 분기 말이 겹치는 굉장히 좀 기준점이 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펀드 매니저나 연기금들이 자산 배분의 비중을 조절하는 시즌이 바로 이 반기 말이거든요. 근데 올해 상반기에 주식시장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본인들 포트폴리오 내에서 주식 비중이 의도치 않게 많이 늘어났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주식 비중을 다시 본인들의 자산 배분 전략 비중으로 낮추려면 주식을 매도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6월 말까지는 당분간은 급등세보다는 이런 주요 기관 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 조정 때문에 조금은 이제 상방이 좀 막혀 있는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증시 같은 경우는 중국 쪽은 지난주에 여갈피 금리 인하를 한 다음에 이틀 전인 화요일에 이제 대출 금리까지 인민은행이 인하를 했습니다. 굉장히 좀 파격적인 금리 인하를 10개월 만에 단행을 해서 시장에 어느 정도 유동성 공급에 대한 의지, 경기 부양 의지 이런 걸 표명을 했는데 하지만 이런 중국의 어떤 금리 인하는 이미 좀 시장에 많이 반영이 돼 있던 이슈였기 때문에 네. 증시 자체를 굉장히 크게 끌어올리지는 못했던 그런 좀 상황이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중국 쪽에서 발표가 되는 지표들 같은 경우 굉장히 리오프닝 기대감을 무색하게 만들 만큼 안 좋게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올 하반기에는 이런 어떤 이 통화 정책 같은 금리 인하 정책도 물론 나오겠지만 중국 쪽에서 조금 소비 진작을 위한 어떤 경기 부양 패키지, 과거에는 이구 환신이라 그래서 뭐 소비자들이 물건을 구매할 때 어떤 보조금을 지급하는 형태의 경기 부양책도 진행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의 어떤 시즌 2 정도가 올 하반기에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그런 정책의 흐름을 좀 살펴보시고 뭐 컨슈머 섹터라든지 이런 쪽도 한번 중국 쪽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에 또 미중 양국 관계 개선이라는 이슈가 있었는데 이건 금융시장에 어떤 영향을 줬다고 보실까요? 뭐 여전히 잔존은 하고 있고요. 예, 최근에는 이제 미국 쪽의 정부 고위 인사가 중국 쪽 방문을 해서 어떤 관계 개선이나 채널 어떤 구축 이런 것들을 좀 노력은 하고는 있는데 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어떤 화해의 손길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네, 하지만 이제 아직까지는 그 미중 무역 갈등이나 이제 이 양국 간의 어떤 반도체 패권 이런 것들은 남아 있기 때문에 조금은 정치적인 이슈여서 전망은 어렵지만 시장의 호재보다는 좀 변동성 확대 요인으로는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좀 다행인 점은 여전히 미국의 기업인들은 중국과 좋은 관계는 유지를 합니다. 뭐 일론 머스크도 중국 방문해서 여전히 중국 고위 관료들 만나서 뭐 공장 설립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주식 투자자 측면에서 봤을 때는 매크로의 이슈는 있을 수 있으나 개별 종목에서는 큰 부담 없겠다. 예, 이런 말씀 좀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긴축 종료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추가적인 남아있는 금리 인상 가능성 이러한 내용들이 서로 좀 대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뭐 이건 절대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동안 많이 올렸던 것에 비해서는 뭐 남은 게 사실 큰 폭의 금리 인상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좀 뭐 남아있는 내용들이라고 볼 수 있겠고, 무엇보다 밸류에이션 부담 이런 것들을 좀 느끼고 있는 시장이다라는 점에 대해서 강조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6월 말에 기관들의 포트폴리오 조정 역시도 중요한 또 금융시장의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 알아봤는데요. 그래서 지금 뭐 이런 밸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2분기 실적 시즌이 돌입해야 된다. 네, 맞습니다. 예, 2분기 실적 시즌을 앞둔 그런 관망세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신규 상장 ETF가 있었다고요? 네, 이번 주 화요일이죠. 이틀 전에 국내 증시에 신규 상장 ETF가 총 9개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ETF가 이번 주에 상장을 했고요. 워낙 많기 때문에 간략히만 화면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뭐 국내외 주식형 아니면 뭐 커버드 콜 전략을 활용하는 인컴형, 또 탄소 배출권, 인버스까지 굉장히 다양한 라인업이 상장이 되었고요. 먼저 가장 첫 번째는 BNK 자산운용에서 미래 전략기술 액티브 ETF라는 ETF를 출시를 했고, 이 한국 정부가 육성하는 12대 어떤 산업이 있습니다. 이 산업이 보통 반도체, 2차 전지, 뭐 우주항공, 인공지능 이렇게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가장 유망한 종목들에만 골라서 액티브하게 투자한 ETF가 출시가 됐고요. 네. 미래에셋 자산운용 같은 경우는 이제 총 3개의 ETF를 동시에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배당 성장주에 투자한 ETF, 그리고 배당주에 콜옵션 매도를 걸어서 커버드 콜 전략을 활용하는 ETF 2개도 출시를 했고요. 또 다음 화면 보시면 이제 신한자산운용 같은 경우는 글로벌 탄소 배출권 선물 중에서 이제 유럽 쪽이 가장 거래가 활발한데, 유럽 쪽의 탄소 배출권 선물의 반대 방향에 투자하는 인버스 ETF를 이번에 출시를 해서 기존에 있었던 정방향과 이제 이번에 역방향, 양방향을 동시에 투자하실 수 있도록 라인업을 갖췄습니다. 그리고 키움자산운용은 이제 최근에 파킹 통장 ETF 전에도 설명을 드렸는데, 코퍼도 있지만 이제 미국의 소퍼라는 이제 무이용 금리가 있는데, 이 소퍼 금리 추정하는 ETF를 키움도 이번에 출시를 했습니다. 한화자산운용은 이제 태양광, 한화그룹이 워낙 이제 태양광 쪽에 좀 경쟁력이 있죠. 그래서 계열사 시너지 이런 걸 노리기 위해서 태양광 ETF를 출시를 했고요. 또 한국투자신탁운용은 최근에 이제 금리 고점 기대감 때문에 채권 투자에 대한 열풍이 좀 뜨거운데, 네. 기존에 출시했던 것 외에 추가적으로 만기 채권형 ETF 2가지를 이번에 추가로 상장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풍성한 신규 상장 ETF 소식이 있었네요. 한 주간의 ETF 스크리닝 들어가 보겠습니다. 글로벌 주식 ETF 어땠을까요? 네, 글로벌 이제 ETF 시장에서 주식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화가 이제 간밤엔 조금 강세를 보였는데, 최근 한 주간은 여전히 약세 흐름을 좀 나타내면서 달러 약세 시엔 반대급부로 신흥국 주식형이 조금은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고, 지난주에도 마찬가지로 나이지리아나 중국 쪽 주식이 조금은 좋은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특히 나이지리아 주식 같은 경우는 한 주간 20% 가까운 급등세를 좀 보였고요. 네. 나이지리아 설명 간략히 드리면 대표적인 이제 원자재 수출국으로 분류가 되고, 네. 또 천연가스와 석유 매장량이 아프리카에서 1, 2위를 다툽니다. 굉장히 풍부한 어떤 매장량을 좀 보유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유럽 쪽에서 천연가스 공급 우려가 좀 커지면서 천연가스 가격이 5월 이후에 좀 반등을 한 모습을 좀 보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나이지리아의 천연가스 채굴 기업이나 관련 어떤 주식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최근 증시 상승을 견인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서두에 말씀드렸던 중국 쪽 인민은행의 금리 인하가 발표된 이후에 IT 업종이나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중국 주식이 조금은 올라온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한 8% 정도 ETF도 강세를 좀 보였었고요. 또 비트코인 관련 기업들, 채굴 업체들 주식들 담은 ETF도 한 주간 강세를 보였는데, 지난주에 이제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인 블랙락에서 미국 SEC에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에 대한 승인 요청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제 관련 기대감이 좀 커졌습니다. 원래 올해 초에는 다른 ETF 운용사가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 요청을 했다가 좀 거절당한 경험이 있는데, 이번에 블랙록은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고 미국에서도 굉장히 존재감이 크기 때문에 블랙록이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승인 요청을 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출시 기대감과 이러한 ETF로 들어온 자금이 비트코인 수요를 또 끌어올릴 수 있다라는 또 어떤 이런 기대감으로 연결이 돼서 전반적으로 최근에 비트코인 가격까지 해서 네. 가상자산에는 좀 호재로 작용을 하는 모습입니다.
이번 한 주간 강한 자산 중 하나가 비트코인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비트코인, 예, 현재 시세가 이번 주 들어서 15% 상승을 하면서 우리나라 돈으로 3,950만 원 정도까지 또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나이지리아는 그 골드만삭스가 세계 경제 순위 2075년까지 예상한 자료가 있어요. 네네. 2075년을 가면 나이지리아가 전 세계 5위 국가가 될 것이다. 네. 네, 이렇게 전망하는 자료도 있었는데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오늘 글로벌 주식 ETF에서도 도드라진 수익률이 나왔고요. 글로벌 채권형 ETF 동향은 어땠을까요? 네, 채권 같은 경우는 지난주 연준 금리 동결 이후에 시중금리가 어느 정도 좀 횡보를 하거나 약간은 하락하는 흐름을 좀 보이면서 다소 위험도가 높은 채권으로 분류가 되는 하이힐드나 전환사채 ETF 위주로 좀 강세를 보였고요. 또 여전히 이제 글로벌 물가 자체는 좀 높은 기조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물가 연동 국채에 투자하는 ETF도 한 주간 1.6%의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네, 채권형 동향 짧게 알아봤고요. 부동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츠 쪽은 어땠나요? 네, 아무래도 뭐 채권과 비슷한 흐름이었고요. 이제 리츠나 부동산 같은 경우 당연히 금리와 굉장히 민감한 업종이긴 한데 지난주 미국 금리 동결 이후에 어떤 이 관련 뉴스가 부동산 쪽도 호재로 좀 작용을 했고요. 특히나 중국 쪽도 금리를 인하했기 때문에 이제 중국 쪽 부동산 위주로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담보대출을 증권화한 모기지 증권에 투자하는 ETF하고 그다음에 최근에 뭐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관련해서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는데 네. 그래서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인프라에 투자하는 리츠 ETF도 한 주가 좀 강세를 보였고요. 하지만 좀 참고하셔야 될 점은 부동산이나 리츠 ETF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올 상반기에 굉장히 부진한 흐름을 좀 보였다가 지난 한 주, 두 주 정도가 이제 단기적인 반등세를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본격적인 어떤 부동산 업종의 턴어라운드냐라고 보기에는 약간의 단기적인 기술적 반등, 흔히 뭐 데스켓 바운스라고도 하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동산 관련 어떤 반등 추세는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지켜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네. 리츠 ETF에서는 금리의 영향력과 AI에 따른 기대감이 나타났습니다. 중국의 금리 인하 소식에 따라서 이러한 영향으로 중국 부동산 개발 ETF의 상승률 도드라졌습니다. 한 주간 글로벌 ETF 자금 동향 알아볼게요. 어땠나요? 네, 뭐 미국 금리 동결 소식과 관련된 뉴스가 워낙 호재로 작용해서인지 예. 지난 한 주간은 글로벌 ETF 시장에 굉장히 큰 자금이 309억 달러 규모의 대규모 자금이 순유입되었고요. 일단 연초 이후부터 주간 단위로 봤을 때 이번에 들어온 309억 달러 규모의 순유입 자금은 연초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시장이 굉장히 좀 동결 이슈에 환호를 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특히 네. 이 중에 거의 99%가 주식형 ETF 위주로 좀 유입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서는 밸류에이션 부담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동결에 따른 어떤 투자 심리 개선 이런 걸로 인해서 또 주식형 위주로 자금을 좀 유입시켰던 모습을 보였고 특히 주식 중에서는 이제 대형 성장주나 가치주 아니면 뭐 대형주, 중소형주 뭐 이런 식으로 뭐 어떤 뭐 섹터나 아니면 시총에 상관없이 굉장히 고르게 순유입을 했기 때문에 전반적인 어떤 투자 심리 개선이 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고 채권형도 순유입은 되었지만 13억 달러 정도로 굉장히 좀 미미는 했습니다. 그리고 원자재 같은 경우는 최근 몇 주 동안 이제 금과 은 위주의 어떤 귀금속 ETF 위주로 좀 순유출이 돼서 어떤 실물 자산이나 이제 어떤 금과 은 같은 이런 귀금속에는 좀 선호도가 좀 떨어져가는 그런 좀 모습을 좀 알 수 있었습니다. 네, 확실히 연준의 6월 FOMC 금리 동결에 투자 심리가 환호하는 것이 ETF 자금을 통해서 확인이 된 한 주였습니다. 전체 ETF 자금 순유입, 순유출 탑5 짚어주시죠. 네, 상위 5개 순유입 ETF 보시면 일단 네. 가치주 ETF로 25억 달러로 좀 순유입이 되었고요. 예. 굉장히 좀 독특하죠. 사실 그동안 증시를 이끌었던 어떤 테마나 어떤 이런 어떤 업종이 다 성장주 위주였는데 가치주의 본격적인 반등이나 상대적인 강세를 좀 기대하는 투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가치주에 25억 달러 좀 순이입됐고, 그 다음에 뭐 전체 증시에 투자하는 토탈 스탁마켓 ETF에도 한 21억 달러 뭐 좀 유입이 되었고요. 뭐 중소형주에도 유입이 됐고 해서 뭐 금액도 유입 금액도 보시면 굉장히 좀 비슷한 흐름을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좀 전반적으로 고르게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됐는데 가치주에 가장 많은 금액이 유입된 건 좀 저희가 참고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순유출 상위 5개 살펴보면
일단 S&P 500 지수 추정하는 ETF로 63억 달러가 유출이 됐는데 이 ETF는 이제 규모 자체가 한 4,080억 달러로 굉장히 큽니다. 그 규모에 비해서 이 63억 달러 유출은 좀 미미한 편이기 때문에 어떤 S&P 500에 대한 투자 심리 둔화보다는 이 ETF를 보유한 투자 기관들의 포지션 조정에 따른 아니면 차익 실현에 따른 그러한 순매도 아니면 순유출로 좀 보여지고 그 다음엔 이제 채권 중에 하이힐드나 반도체 같은 경우는 최근에 워낙 성과가 좋았기 때문에 또 그런 성과 개선에 따른 차익 실현 또 6월 말로 갈수록 이런 차익 실현 매물은 계속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익 매물로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ETF 자금의 유입과 또 가치주로의 자금 유입이 눈에 띄고 있는 한 주인데요. 그렇다면은 국내 상장 주식형 ETF 성과 탑5, 성과 바텀 탑5, 바텀 5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쪽일까요? 네, 국내 같은 경우 살펴보면 일단 최근에 방위산업 쪽 관련 업종이 강세를 좀 보였어요. 그래서 이제 방위산업에 투자하는 ETF가 한 주간 12%의 높은 주간 상승세를 좀 보였고요. 이 방산 ETF 같은 경우는 한 달 넘게 박스권 등락을 하다가 네. 이제 지난주에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베트남 방문해서 이제 정상회담을 할 때 방산 분야에 대한 협력을 강하게 좀 논의를 했고 그에 따라서 이제 방산의 수출 증가 가능 기대감 이런 것들이 좀 커졌습니다. 특히 이제 대표적인 방산주가 한국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라는 주식이 있는데 이 종목이 최근에 52주 신고가를 좀 경신할 정도로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 ETF 내에 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비중이 좀 높기 때문에 관련된 수혜를 좀 봤던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올해 이제 역대급 엘니뇨가 좀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무더운 여름이 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농산물 가격이 선제적으로 좀 움직여서 상승을 하는 흐름을 최근에 보였고 그래서 콩이나 아니면 농산물, 선물에 투자하는 ETF가 또 한 주간 국내에서 좀 강세를 보였고요. 또 글로벌 시장과 마찬가지로 국내에서도 이제 중국의 IT 업종, 뭐 금리 인하 이런 것들에 대한 심리가 좀 개선되면서 IT 업종 레버리지 ETF로도 한 주간 좀 강세를 보이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성과 하이 5개 같은 경우를 보면은 이제 최근에 약세가 좀 두드러졌던 팔라듐 가격이 한 주간 좀 급등세를 보였는데 그 반대에 투자하는 팔라듐 인버스는 또 약세를 나타내면서 좀 마이너스 8% 정도 얘로 마감을 했고요. 그 외에는 이제 외국인들 매도세가 좀 나타나고 있는 2차 전지 아니면 이제 K컬처 중에 하나인 웹툰이나 드라마 관련된 제작사 주식에 투자하는 ETF도 지난 한 주간 좀 약세를 보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계속 웹툰이나 드라마는 재밌게 보고 있는데 요즘 워낙 좀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이런 ETF 성과 바텀5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니뇨에 따라서 농산물 가격의 상승세에 주목해 보자라는 거 저도 오프닝 통해서 그래프로 증권사에서 주목하고 있는 것을 그래프로 또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요. 농산물 선물 ETF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수급적인 상황들은 개인 쪽만 오늘 짚어주시네요. 네, 기관 같은 경우는 특별한 매매 동향이 없었기 때문에 네. 개인만 좀 정리를 해서 준비해왔습니다. 일단 자료 보시면 일단 최근 몇 주간 1년대에 나타난 현상인데요. 이제 개인 순매수 상위가 또 인버스로 이렇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과 코스피 인버스나 아니면 인버스 2배 ETF에 한 900억 원가량 순매수를 보이면서 개인 투자자들은 이제 지금 현재 지수 레벨에 대한 부담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네. 워낙 많이 올랐고 좀 이제 약세를 보일 때가 됐다라는 의미에서 인버스를 좀 강하게 매수를 하셨는데 또 최근엔 또 다행스럽게 국내 증시가 조금 꺾이면서 이 같은 인버스 매수 포지션에서도 좀 수익이 나셨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 외에는 이제 국내에서 많이 팔린 해외 ETF 중에 하나가 차이나 전기차 ETF인데 이게 연초 이후부터 계속해서 안 좋은 흐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가 매수세 성격의 어떤 자금도 이 차이나 전기차 ETF로도 좀 유입이 됐고 그다음에 최근에 일본 여행 가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엔화가 워낙 많이 싸졌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엔화가 저점일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이 엔화에 투자하는 엔선물 ETF로도 한 주간 개인들이 170억 원 정도 순매수를 좀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순매도 같은 경우를 살펴보면 이제 직전주와 비슷하게 레버리지에서는 또 순매도가 나와서 이제 계속해서 차익 실현을 하시고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순매수는 인버스, 매도는 레버리지 이런 어떤 흐름은 최근 몇 주간 지속적으로 나왔던 동일한 좀 트렌드였고요. 또 나스닥이나 아니면 미국의 빅테크나 아니면 반도체 같이 최근에 많이 올랐던 업종의 ETF로도 상승에 따른 차익 실현 계속해서 지금 조금씩 매도세로 나오고 있어 보입니다.
최근 몇 주간 이제 지속적으로 보였던 매도 트렌드,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개인들의 순매도 상위 5개는 거의 최근 한두 달 정도에서 굉장히 동일하게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매도 트렌드이긴 한데, 지난주에 이제 금리 동결을 확인을 했고, 또 7월 달에 CPI와 기업 2분기 실적 발표와 FOMC가 동시에 맞물린 굉장히 좀 빅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당분간 7월 중순 정도의 그런 이벤트들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간 보셨던 차익들을 실현하려는 이런 매도 트렌드는 한두 주 정도 아니면 2, 3주 정도는 더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한 주간 가장 또 눈에 띄었던 게 엔화 약세라고 볼 수 있는데 일본 엔 선물 ETF에 대해서도 순매수 개인 쪽에서 크게 나타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오늘 투자를 결심해 볼 ETF 어떤 쪽일까요? 네, 제가 서두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저의 어떤 톤 자체는 뭐 주식시장을 제가 안 좋게 보는 건 아니지만 워낙 상반기에 좋은 흐름을 보였고 또 7월 달에 빅이벤트 앞두고 좀 소강 국면이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대응하실 때는 좀 공격적인 어떤 대응보다는 이제 위험을 관리하거나 차익을 실현하는 좀 어떤 그런 전략도 유효해 보이고요. 하지만 채권 같은 경우는 여전히 금리가 높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 채권에 대한 투자 매력은 여전히 살아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래서 대부분 국내외 이제 금융기관들이 주식 쪽은 조금 보는 시각이 굉장히 양극화되어 있습니다. 어떤 쪽은 굉장히 아직도 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또 어떤 쪽은 좀 다 왔다 이제 좀 조정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있는데, 채권 같은 경우는 여전히 대부분 하우스들이 다 좋게 보고 있어요. 워낙 금리가 높고 신규로 발행된 채권은 높은 쿠폰으로 이제 매력적이기 때문에 좋고, 기존에 저금리로 발행된 채권 같은 경우는 가격이 그만큼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저가 매력이 있어서 더 좋고, 그래서 구채권, 신채권 모두 현재는 매력적이다라는 스탠스를 대부분 하우스에서는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국내에서는 이제 최근에 아까 말씀드렸던 만기 채권형, 만기가 있는 ETF가 굉장히 많이 각광을 좀 받고 있습니다. 파킹 통장형 ETF도 있는데 파킹 통장보다 조금 더 높은 이자를 지급을 하는 그런 ETF고요. 네. 국내에서는 지금 16개의 만기 채권형 ETF가 상장이 돼 있고, 뭐 국공채나 은행채 아니면 회사채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다양한 채권에 투자한 ETF들도 꾸며져 있고요. 작년 말 정도에 국내 규정이 좀 바뀌면서 이제 존속 기한이 있는 ETF 출시가 가능해졌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전체 투자 규모가 4조 5천억 원 정도가 될 정도로 1년도 안 된 기간 동안 이렇게 커졌습니다. 그만큼 개인들의 채권에 대한 수요가 많아졌다고 좀 알 수가 있고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테이블 같은 경우는 제가 만기 채권형 ETF를 설명드릴 때 굉장히 쉽게 풀어서 좀 말씀을 드리는 차트예요. 그러니까 ETF는 보통 여러 개의 채권을 사서 분산 투자 효과를 극대화시키는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걸 보면은 뭐 A전자, B자동차, C캐피탈 이렇게 다양한 회사들이 발행한 채권을 ETF가 동시에 투자를 합니다. 근데 이 채권들 같은 경우는 발행된 시점이 다 다르겠죠. 뭐 2015년에 10년물로 발행된 애들도 있을 거고, 2020년에 5년물로 발행된 채권도 있을 겁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2023년 올해 ETF가 설정이 돼서 이들 채권에 투자를 하는데, 이 모든 채권들의 만기가 2025년 12월 정도에 떨어지는 걸로만 골라서 투자를 합니다. 그게 만기 채권형 ETF예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ETF도 만기가 있는데 이 투자하고 있는 채권들의 만기도 ETF의 만기와 거의 비슷하게 매칭을 시킵니다. 네. 그래서 채권들의 만기가 돌아오면 이 ETF가 이제 만기 때 원금과 이자를 다 회수를 하고, ETF 때 만기 때 상장 폐지가 되면서 ETF가 청산이 되고 투자자들한테 이자와 원금을 돌려주는 개념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뭐 당연히 리스크는 있습니다. 투자하고 있는 채권을 발행한 발행 회사가 그 전에 부도가 날 경우에는 뭐 이슈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걸 방지하고자 이제 운용사들이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채권 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리스크는 좀 낮추려는 노력을 하고 있고요. 장점 같은 경우는 이제 만기 이전에라도 내가 자금이 필요하면 시장에서 ETF를 매도를 해서 자금을 좀 받을 수 있는 상황도 있는데, 보통 은행에서 예적금 가입하면 만기 이전에 중도 해지할 경우에 페널티가 좀 있잖아요. 근데 이 ETF 같은 경우는 좀 그런 거 없는 편인데, 단점이나 좀 조심하셔야 될 점은 일단 과세가, 국내 주식형 ETF는 매매 차익엔 비과세인데 국내 채권형 ETF는 또 매매 차익엔 또 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15.4%의 배당소득세를 매매 차익이나 만기 때 좀 받을 수 있다는 좀 점도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ETF가 채권을 대신 투자해드리지만 이 채권의 어떤 개별 채권의 부도율 같은 경우는 항상 그 위험은 있기 때문에 뭐 원금 보장형은 당연히 아니어서
본인 이제 개인분들이 ETF 만기 채권에 ETF 투자하실 때는 이 ETF가 어떤 채권에 투자하고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다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 내역을 보시고 본인의 어떤 투자 성향에 맞는 그러한 채권이나 ETF를 선택하셔서 투자하시면 더 긍정적인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러니까 채권에 직접 투자했을 때의 차익은 비과세인데 맞습니다. 이 네. ETF 안에서는 매매 차익이 과세가 된다라는 게 단점이군요. 예. 채권을 직접 투자하셔서 얻는 매매 차익은 비과세예요. 주식도 네네네. 마찬가지고. 예. 근데 이제 ETF를 통해서 채권을 투자하시면 또 그 매매 차익은 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그 과세 규정이 ETF 과세 규정이 네. 국내 증시 상장된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ETF만 매매 차익 비과세예요. 그거는 주식과 동일하게. 근데 또 채권이나 해외 주식이나 원자재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 주식을 제외한 나머지 ETF는 또 전부 다 매매 차익은 이제 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채권 같은 경우 좀 역차별인 경우도 좀 차별이 좀 있긴 한데 또 저희 같은 경우는 좀 이런 부분도 좀 규정이 많이 개선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국내 채권형도 매매 차익은 과세가 된다 이렇게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세금 이슈나 모든 것들을 다 감안해도 파킹 통장보다도 현재 만기 채권형 ETF가 메리트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 오늘 설명 들어봤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